오늘 수업한 내용부터는 이제 별일 없으면 계속해서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뭐 아파서 학교를 못 나왔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인데 뭐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못 들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EBS 강의 같은 거 들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나하고 어쨌든 계속 수업을 들으니까 내 수업 다시 듣고 싶으면 검색해서 들어와서 들으시면 돼요. 뭐 검색은 내 이름 치고 유튜브에서 질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가면 달리기 영상밖에 없다.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 재생 목록에서 2023 한국지리로 검색하면 아마 될 거예요. 한번 볼까? 잠깐만요. 그래서 검색을 이정우 지리로 검색을 하고, 그러면 이거 테스트 해본다고. 말 좀 해주지. 1번인가 여기는? 그쵸? 이건 어저께 이제 휴대전화로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면 재생 목록에 2023 한지 여기 찾아 들어오시면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정말 달리기 영상만 보고 나가야 돼. 그래서 왜?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잠시만요. 뒷부분에 가면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눠줬던 것 중에 이 지도 보시면 돼요. 이 지도로 나눠졌을 거예요. 자, 이건 뭐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앞으로 이 용어가 되게 계속 자주 나올 거거든. 헷갈리면 찾아보면 되는 거죠. 단순히 안 외워지니까.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야, 영어 단어 모르면 사전 찾아보잖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저 사전 안 찾아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당연히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많진 않으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질이라고 하는 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역성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어떤 공간이 있잖아. 수도권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강원도라고 말하는 산이 많은 지역이랑 뭐가 달라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뭐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그런 식으로. 그거 말고 행정구역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투리가 비슷하다든지, 그다음에 김치가 뭐 맵고 짜다든지, 젓갈을 많이 넣는다든지, 집을 짓는 어떤 모양이 비슷하다든지,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걸 생활권이라고 불러요. 생활권, 사람이 생활하는 모습을 가지고 구분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름을 다 들어는 봤어. 근데 이걸 한번 정리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근데 이 용어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물론 뒷부분에서 정리를 하긴 하지만 이건 이야기 끝날 때 나오거든요. 미리 한번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나누는 건 높은 산줄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 태백산맥은 사람들이 넘어 다니기 힘드니까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하고 사람 사는 모습이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높고 험한 산줄기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나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필기를 좀 한다기보다는 표시를 좀 할게요. 드디어 판서가 가능해졌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한 쪽에서는 이렇게 낭림산맥이 있다 그랬어요. 내 발음이 뭐 그래도 조금은 또렷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써줄게요. 낭림산맥이라 그래요. 뭐 필기해도 좋고 그냥 보고 넘어가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쪽은 개마고원, 뭐 함경산맥,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서
함경산맥을 기준으로 굳이 나누진 않아요. 뭐 사람이 살아야 나누지. 쉽게 말하면 남극 대륙을 나누진 않아. 왜냐면 남극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쪽 서쪽 지역을 관서지방이라고 부르고요. 관서지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행정구역으로 따지면요, 평안도예요. 평안도. 그 다음에 낭림산맥의 동쪽은 관북지방이라고 불러요. 함경도가 관북지방에 해당해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이 관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제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 사실 옛날 사람들이 산줄기는 사람이 왕래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거기를 가지는 않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 산줄기 중에서 낮은 곳, 고갯길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교통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낭림산맥과 태백산맥과 뭐 그 경계쯤에 철령관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령관을 기준으로 이제 지역을 구분한 건데 철령관에 여기 쉽게 말하면 낭림산맥의 서쪽이라 그래서 관서지방이고요. 여기에 북쪽이라 그래서 관북지방이에요. 됐죠? 이름은 그렇다고. 관서지방, 관북지방. 그 다음에 해서지방은 여기 한양에서 볼 때 바다 건너 서쪽이다 그런 뜻이긴 한데 해서지방이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잘 푸는 거죠. 어쨌든 얘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해서지방은 별다른 특징은 없더라. 그 다음 우리가 철령관의 동쪽 관동지방이라고 불러요. 관동별곡. 내용이 뭐냐면 관동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쓴 여행기인 거지. 그래서 이 관동지방은 오늘날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강원도에 해당해요. 강원도에 해당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동지방이라는 말을 오늘날에는 별로 안 쓰죠. 뭐 이유는 단순해. 관동이라는 말은 관북, 관서랑 이제 짝을 이루는 거잖아. 근데 관서, 관북은 북한이죠. 그러니까 관동만 동그라미 있으면 좀 이렇게 어색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이제 관동지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강원도라고 말을 하고요. 대신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요.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참고로 태백산맥은 동해안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서 인천부터 강릉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9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백산맥을 그을 때 동해안 쪽에 그리긴 하지만 비율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지. 9대 1, 거의 10대 1이거든요. 거의 동해안에 붙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동해안 놀러를 한 번쯤은 가겠지. 피서 가겠지. 동해안 여행 가겠죠. 그럼 강릉이나 속초를 갔을 때 있잖아요. 바다 반대쪽에 보면 되게 높은 산이 쭉 이어져 있어. 그게 태백산맥이에요. 동해안에서 보여. 가까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 태백산맥은 사람이 넘어다니기 당연히 힘들지 않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넘어다니는 주요 교통로가 중요해요. 강원도를 이렇게 동서로 넘어다니는 주요 교통로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대관령. 영자가 고개 영자잖아. 자, 그래서 대관령의 태백산맥의 동쪽을 영동지방이라고 부르고요. 영동지방. 강원도인데 대관령의 태백산맥의 서쪽을 영서지방이라고 불러요. 자, 영동지방 아마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일기예보에서 자주 나와요. 영동지방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사람들 고립됐다는 둥. 자, 알면 들려. 지금까지는 잘 모르니까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기예보에서 여기 눈 많이 올 때 정말 많이 오거든요. 알면 들려요. 아무튼 그래서 강원도는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구분한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수도권이죠. 경기지방이라는 말 잘 안 써. 그냥 수도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아래쪽을 봤더니 자, 우리가 소백산맥 이렇게 있었잖아요. 소백산맥 끝에 지리산이 있었고. 자, 소백산맥도 태백산맥만큼이나 높고 험한 산줄기인데 여기서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고갯길이
조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령. 여기 사는 사람이 과거에 옛날에 한양에 와서 뭐 이렇게 과거를 본다거나 또는 뭐 한양에 올 일이 있거나 그럼 당연히 소백 산맥 중에 제일 낮은 데를 갈 거 아니야. 그 고객들이 문경에 있는 조령이거든요. 그래서 세 조자, 고개령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문경에 있는 세제라고, 문경세제라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얘도 조령, 유명한 고객길이거든요. 그럼 이 조령을 기준으로 조령의 남쪽이다. 영남지방이에요. 영남지방.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충청도하고 전라도는 사실 평야 지역이라서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옛날에 이 금강을 다른 말로 호강이라고 했대요. 호강. 그래서 금강의 남쪽을 호남지방, 전라도 지역을 호남지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호서지방은 뭐 금강의 서쪽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호서지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아마 없을 거야. 근데 내년 되면 이름은 들어볼 거예요. 대학 중에 호서대학교 있거든. 여기 있어. 호남대학교 여기 있어요. 영남대학교 여기 있어요. 관동대학교 강릉에 있어요. 이름을 그냥 짓는 건 아닙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호서지방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요. 그냥 여기는 충청권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충청도 지역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을 구분할 때 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건 천령관을 기준으로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반서지방, 관북지방. 용어가 나오면 어딘지 이제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서지방, 영동지방은 강원도에서 태백산맥 동쪽과 서쪽을 말하는 거다.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높고 험하니까 서쪽과 동쪽이 다르다. 영남지방, 호남지방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일치하지. 전라도는 호남지방이고요. 경상도가 영남지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 같은 거, 투표 같은 거 하고 나서 보면은 뭐 경상도에서 그런 말 표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지. 사람들의 성향이나 또는 정치 특성이나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건 생활권으로 구분을 하거든. 그래서 뭐 영남 지방에서는 어느 정당이 우세하다. 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생활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간 조금 줄게요. 정리하세요. 한 번 더 보면 돼. 다음에는 삼각대 긴 걸 가져와야 되겠다. 절자 각도로 찍어야지.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구역 체계. 행정구역이 어떻게 유계관계가 돼 있는지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지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사회문화 시간에도 나오고요. 그다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늘 어떻게 보면 쓰는 개념이야. 한 번쯤 정리해주면 좋거든요. 행정구역. 우리가 행정구역은 큰 게 있고 그다음에 큰 거 안에는 작은 것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 뭐 경기도, 뭐 강원도, 부산광역시 큰 것들로 일단 먼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서울특별시도 굉장히 사람이 많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서울특별시는 관악구, 뭐 동작구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잖아. 그리고 관악구의 인구가 한 50만 명쯤 되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관악구도 다시 대학동, 뭐 삼성동, 청룡동, 서원동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구역 체계라는 게 있는데 큰 틀만 잡아줄게요. 자,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구역 가운데 면적이 넓은 거, 인구가 많은 걸 광역단체라고 불러요. 넓을 광자, 지역할 때 역자예요. 크다. 그런데 우리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 국가에서 임명하니 아니면 주민들이 투표로 뽑니?
왜 안 물어봤던가요? 자, 우리 선거할 때 서울시장 나라에서 임명해 아니면은 사람들이 뽑아? 자, 우리 알면 보인다. 다음 선거를 할 때 한번 봐보세요. 서울시장은 사람들이 직접 뽑아요. 투표한다고. 자,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자치, 스스로 자기들을 이렇게 정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넓은데 이제 이건 그 지역의 대표를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라고 불러요. 광역자치단체, 큰 것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서울특별시가 있죠. 굉장히 커요.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만큼 크진 않지만 인구가 꽤 많은 광역시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나 있고 광역시는 6개가 있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에 적진 않을게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얘도 광역자치단체야. 자, 그리고 이제 시 말고 또 뭐가 있죠?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자, 그래서 땡땡도. 이게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해요. 참고로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계만특별자치도고요. 나머지는 그냥 도예요. 그리고 강원도가 이제 제주도가 조금 이제 부러웠는지 우리들도 특별자치도 만들어줘 해가지고 올해부터 아직은 아니거든요. 조금 뒤에 강원도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뀔 거예요. 아무튼 끝에가 도로 끝나는 것들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 광역자치단체인데 지리 시간에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라는 말이 나오진 않고요. 정치 개념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 가운데 점 도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어디일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어디일까? 서울이 많아요? 경기도가 많아요? 경기도가 더 많아요. 옛날부터 많았어요.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았어요. 서울은 1000만 명, 경기도는 약 1300만 명. 그러니까 전국체전 같은 거 하잖아. 늘 경기도가 1등이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시도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이 큰 것들이 그 안에 보면 또 여러 개로 나뉘어지잖아. 이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것도 사람들이 대표를 뽑거든요. 자치단체예요. 그런데 얘보다는 면적이 당연히 좁고 주민들의 실제 삶하고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니까 기초자치단체라고 불러요. 자, 이제 대부분 여러분 알고 있는 거야. 자, 서울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죠? 여러 개의 구가 있죠. 그래서 특별시 밑에는 무슨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 밑에는 뭐가 있죠? 경기도. 안양은 뭐야? 우리가 안양이라고 부르지만 안양은 이제 뒤에 그 행정구역 중에 뭐 어느 종류에 속하는 거죠? 안양시니 안양군이니? 그래, 아무튼 도 밑에는 무슨 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말고 그냥 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얘들은 행정구역이 시예요, 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도시를 말하는 거야. 도 밑에 있는 도시. 그런데 도 밑에 도시가 아니라 보통 촌락, 시골 지역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행정구역이 무슨 군으로 끝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구, 시, 군이 있는데 이제 이거 발음하기 좀 쉽게 시, 군, 구라고 보통 말을 해요. 시, 군, 구. 여기서 말하는 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 일반 시를 말한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상식에서 자, 구도 또 여러 개의 동으로 쪼개지잖아. 시 밑에도 동이 있어요. 광명시, 하안동. 안양시, 만안구. 이거 구구나. 도시가 좀 크니까. 아무튼, 시 밑에 또 동이 있거든. 그래서 구랑 시는 도시 지역이니까 무슨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 밑에는 또 시 밑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무슨 읍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골 지역에서 중심지를 읍내라 그러잖아. 그때 말하는 읍이에요.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무슨 면이라고 있어요. 읍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운데 면은 시골 촌락지역, 동하고 읍은 도시지역이에요. 자, 이건 뭐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들어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리 시간에 뭐 자료나 그런 데에서 시도를 물어보기도 해요. 아, 얘네들은 덩어리가 큰 거구나. 그 다음에 시군 구를 물어보기도 해요. 아, 얘네들은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을 물어보는 거구나.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동장, 주민들이 투표로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아요. 얘네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자치단체라고 불러요. 나라에서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아, 이건 이제 상식. 지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냥 상식. 자, 여기까지 또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자, 봅시다. 자, 20분쯤 남았는데 진도 조금만 나갈게요. 나가기 전에 짧게만 이야기 하나 할게요. 뭐 앞으로 뭐 더 이야기할 일이 많을 거야. 어쨌든 내가 직접 경험한 걸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고, 아무튼 내가 깨달은 걸 뭐 전하고 싶은 게 뭐 어떻게 보면 교사의 기본 마음이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도 꽤 잘하고 체력도 되게 좋은 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서 한동안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술 처먹고 많이 처먹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서 체중이 지금보다 한 15kg 정도 더 쪘었어요. 1년 전에. 물론 체중이 쪄서 뭐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통풍까지 걸리면서 1년 전에는 이게 걸어는 다니는데 그냥 걸어만 다니는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최근에 체력이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더라고. 특히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 조금은 자기가 강해져야 돼요. 물론 타고난 체력이 워낙 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정말 몸 자체가 안 좋은 친구들도 물론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건강, 몸이 어느 정도 당연히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도 당연히 건강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외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그래야 내가 어떤 계획 같은 거 세웠을 때 마음을 먹었을 때 그걸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가면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요. 날씨가 흐리잖아. 오늘 같은 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날씨가 이러면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건 옛날에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조금 약한 거예요. 나온 김에 뭐 말을 할게요. 자, 보자 얘들아. 작년에 1학년 5반 애들은 뭐 들었던 내용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24시간 이렇게 있죠.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은 마음이 좀 바빠. 공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자꾸 시간은 흘러가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들이 방법은 잘 모르겠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또는 잠을 조금 많이 자면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나 이렇게 잠 많이 자도 되나? 그러면서 그런데 자, 우리가 했던 얘기 작년에 2번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에 잠을 6시간 자는 친구가 있고 4시간 자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 8시간 자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나는 사실 8시간 자고 싶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밤에 깨. 짜증나 죽겠어. 근데 보자.
자, 이렇게 보면 시간이 2배 차이죠.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잠은 왜 자는 거니? 피로를 풀어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잖아. 잠의 가장 중요한 목적, 피로를 잘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4시간 자고서 피로가 제대로 풀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천하장사인 건강한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더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4시간 자면 겁나 피곤하죠? 겁나 피곤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하루에 8시간 자는 친구는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 하루에 4시간 자는 친구는 깨어있는 시간이 20시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차이가 줄어들죠. 2배지만 2배까지 차이가 나진 않잖아. 그쵸? 그 다음 곱하기 그러면 이제 잠을 8시간 정도 자면 이제 충분히 자는 거잖아. 그럼 이때의 자기 컨디션을 100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이 학생이 만약에 잠을 줄여가지고 4시간만 잤어. 또는 6시간만 잤어. 그럼 그때 컨디션은 얼마쯤이나 될까? 100보다는 낫겠죠. 근데 얼마나 안 좋아질까? 자,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잠 줄이잖아. 많이. 시험 끝나고 나면 일단 겉모양도 자기 같지 않죠. 몰골도 말이 아니고 그 피로가 쌓여서 정말 머리 멍하고 컨디션이 얼마나 나빠질까? 꽤 많이 나빠지죠. 얼마쯤 해야 될까? 잠을 이만큼 자면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50. 물론 50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럼 결국 이렇게 보면 얘는 하루에 1600만큼 무언가를 하는 거고 얘는 하루에 1000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잠을 무조건 많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살피면서 잠자는 시간이 얼마가 적당한지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테지만 여러분들 혼내려고 이런 말 하는 건 당연히 아니야. 교사가 앞에 있는데 내가 수업을 하는데 앞에서 학생들이 나도 오해를 하지 않아? 내 수업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애가 조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진 않지만 날씨가 이렇고 뭐 겨울방학 지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학생이 지금 피곤해서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이렇게 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앞에서 보고 있으면 이제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잠자는 시간부터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만 충분해도 괜찮긴 한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 운동을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운동은 하루에 15분씩만 하면 되거든요. 하루에 15분 운동해가지고 이 컨디션이 100이 아니라 120이 되면 그러면 하루에 내가 15.5시간만 쓴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때 컨디션이 더 좋아지면 체력 관리를 해도 되는 거잖아. 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조금 더 해줄게요. 자, 아무튼 그래 보자. 뭐 시간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겨울방학에서 뭐 봄방학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방학 끝나고 3월달에 개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니는 이제 그런 학생 일과 이런 모두로 몸이나 마음이 바뀌는데 최소한 2주는 걸려요. 2주는 걸려. 갑자기 바뀌잖아, 사람은. 쉽게 말하면 2주쯤 지나면 뭐 힘든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눈 뜨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지금은 죽을 것 같죠? 나만 그런가? 근데 2주쯤 지나면 계속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그래 지금 여러분들 되게 피곤한 건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적응 기간이야. 2주 정도는 자기한테 너무 엄격하게 굴지 말라고요. 자기한테 나 왜 이러지? 그러지 말라고.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달리기 이야기를 나중에 해줄게요. 적극 추천하는 운동 이틀에 한 번씩 30분 달리기. 그러면 체력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전에 물론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체력이 약할 때는 오늘 같은 날씨 애들도 힘들어하고 애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앞에서 내가 버티질 못하겠는 거야. 나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수업을 해보니까 이 분위기를 내가 이렇게 영향을 덜 받는 걸 넘어서 오히려 내가 에너지가 조금 더 일부러 내서 여유가 있으니까 학생들 처지는 걸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막을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잖아. 지금 내가 앞에 수업하면서 되게 힘들게 수업하니? 아니면 그래도 이게 뭔가 에너지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지금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잖아. 그럼 너희들도 말을.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좀 이야기 해줄게요. 자,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저께 한 학생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지리 공부 처음 하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죠? 라고 물어봤어요. 될까 안 될까? 돼요. 야, 쉽게 말하면 영어나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떻게든 이어지는 과목이잖아요. 이건 내가 마음 먹고 지금 하겠다 그래가지고 쉽게 바뀌지 않아. 안타깝지만. 오히려 쉽게 바뀐다 그러면 옛날부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지. 미안한 말이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 과목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역사. 역사는 덕후들이 있어요. 역사 좋아한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살면서 지리 덕후 본 적 있어? 나 아니야. 나 지리 별로 안 좋아해. 점수 맞춰서 대학 갔어. 순전히. 내가 만약에 이 대학을 떨어졌으면 이제 사회과학 계열을 갔을 텐데 거기도 점수 맞춰서 썼어요. 아무튼 지리 덕후는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리 덕후라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나 외우고 있어. 나라 국기나 외우고 있고. 그거 지리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거 잘한다고 해서 지리 잘하는 거 아니거든. 하여튼 대부분 다 비슷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당연히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행정구역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 기본적인 것들도 지금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그래 겁먹지 말라고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10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합시다.